코로나만 이겨내면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성장률을 기대할 순 없을 거예요. 지금 내수는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든 상태다. 이제 40대도 이제 위태로운 상황인 거고 50대 넘어가면 이제 눈치 보인다. 결국에는 뭐 자영업이나 뭐 이런 곳인데 여기가 가장 큰 문제인데 저는 좀 과감한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또 서울의 아파트나 이런 데서 뭐 상가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은행에 돈 갚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쓰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왔으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쳐내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물타기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아마 파월은 고집 피우면서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한국이 마주한 현재의 경제 불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이 마주한 경제의 경제 불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한국 경제를 하나로 보기는 어렵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체질이 좀 반대가 돼 있어요.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통은 전통적이라고 하면 한국은 이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관련되어 있는 게 좀 예전에 좀 줄었다가 지금 다시 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중국의 비중이 낮아지고 미국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올라오니까 이 어느 쪽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해당 산업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모습이 있고 그리고 한국 안에 내수는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미국 쪽은 나쁘지 않죠. 미국 경제가 그래도 현재 중에서는 가장 강한 곳이다 보니까 미국과 관련된 뭐 AI, 반도체, 전력기기 이런 쪽은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뭐 하다못해 K푸드도 이제 뭐 미국으로 수출이 된다고 하면서 이제 성과가 좋았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도 다 좋은 모습이었는데 하나의 공통적인 요소는 다 미국과 관련된 거였어요. 근데 중국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반도체도 AI 관련 반도체가 있고 기본적인 우리가 흔히 쓰는 DRAM이라고 하는 그런 레거시 반도체가 있는데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다르게 보이는 것도 삼성전자 지금 AI보다는 레거시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경기가 나빠서 수요가 줄고 또 그 중국조차도 DRAM에 대해서 공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나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중국이 경기 부양을 했어도 한국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던 것도 그런 영향이 좀 떨어졌기 때문인데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한국 경제라고 하면 뭐 미국향 경제도 있고 설명들이 중국향 경제도 있겠지만 대부분 내수를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내수 상황은 사실상 굉장히 나쁩니다. 굉장히 나쁘고 수출 관련이 아니라면 지금 굉장히 나쁜 상황이고 특히 내수라고 하면 부동산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큰 돈을 쓸 때가 보통 이제 이사 갈 거든 결혼해서 뭐 신혼집을 구한다든지 이럴 때 큰 돈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하다못해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도 무슨 사자로 끝나는 직업 중에 가장 많은 게 공인중개사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계도 관련돼 있고 그리고 이사를 하게 되면 이제 가구도 많이 바꾸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돈 쓸 일이 생각보다 많죠. 그게 다 내수의 소비로 연결되는 것인데 지금 부동산이 물론 강남이나 이런 주요 높은 상급지들은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지금 이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건 이제 사실 늘 얘기가 나왔던 건데 요즘 이제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사는 나라 중에서 이제 음식료나 이건 좀 비싸도 사회 인프라 비용은 좀 저렴한 나라였는데 이제 그것도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돼버린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밤 10시가 넘어가면 친구들하고 마음 놓고 술 한잔 할 만한 가게가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졌어요. 그만큼 문을 빨리 닫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이제 그 가게를 닫는 것이 차라리 가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문을 빨리 닫는 것이고 강남이나 홍대 같은 광역 상권 아닌 이상은 뭐 10시 넘어가면 커피 한잔 마시기도 힘든 거죠. 그렇게 됐고 이걸 더 가중화시킨 게 아마 택시 할증 같은 것도 이제 지하철이 끊어지는 걸 무시하고 술을 마시기에는 너무 그 비용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할증 시간이 당겨지고 할증 금액도 높아지니까 이제는 지하철이 끊기기 전까지는 다 집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예전처럼 뭐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다고 해서 뭐 2차 가고 3차 가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빠르게 지하철 타고 집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좀 갑자기 바뀐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만 이겨내면 자영업자분들이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지금까지는 그 인건비가 올라간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식재료비가 올라간 것들 그리고 고객분들도 그 관련 비용들이 높아지면서 소비 자체가 정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 만들어내는 소비도 없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소비도 줄어드니까 지금 내수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힘든 상황인데 그리고 금리도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낮추긴 했습니다만 이제 내수의 체질에 비해서는 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내수는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든 상태다. 경제 불황은 내수는 아주 심각
생각이고 중국은 좀 나쁨이고 미국 향만 좀 좋음,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자 위험 요소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은 일단 내수죠. 내수 관련입니다. 일단 예전에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작았는데 이제 점점 이제 뭐 삼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로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럴 때는 직장인 분들도 그냥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어요. 회사가 성장을 하니까 사람을 계속 뽑아야 되니까 있는 사람들이 뭐 대리 달다가 뭐 점점 올라가면서 계열사 사장 가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현재는 그러려고 하면 물론 앞으로 도 성장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대기업이 얼마나 성장해야 그분들이 다 정년까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와야 되는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분들의 나이가 점점점 내려가고 있죠. 이제 40대도 이제 밑으로 온 상황인 거고 50대 넘어가면 이제 눈치 보인다 뭐 이런 얘기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그럼 그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살 길을 찾아야 할 곳이 결국에는 뭐 자영업이나 뭐 이런 곳인데 거기가 어디 쉽느냐, 이거 여기가 가장 큰 문제죠. 내수 문제가 내수, 그리고 그 자영업 쪽이 약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분들의 노후 준비다 이런 것들이 가장 위험한 상황에 몰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창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전에는 뭐 오피스텔 같은 거 분양받아가지고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월세 받아 그거 한번 살아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요즘 뭐 금리를 넘어가는 수익을 안겨주는 오피스텔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가격은 높아졌고 공실 위험은 높아지다 보니까 자영업이 잘 안 되고 중소기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무실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내수가 가장 큰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내수를 살리려면 일단 금리를 좀 빨리 낮춰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기에는 부동산 관련돼서 가계부채가 너무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지금 내수가 가장 큰 문제고, 이거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다. 거시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금 더 이상 창업 당하는 분들이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놓을 수 없어서 창업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나마 있던 시드를 날리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현재는 내수가 가장 위험한 것이고, 내수를 살리려면 저는 좀 과감한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일단 뭐 최저임금 같은 것도 지금은 자영업의 경쟁력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지역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서울 역삼동 뭐 테헤란로에서 커피를 팔던 아니면 지방 어디에 커피를 팔던 알바의 인건비가 똑같다는 거는 조금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커피는 여기는 3,000원 받고 여기 2,000원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받아들이면서 왜 최저임금은 그런 식으로 가느냐. 물론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정한 건데 법적으로 정하는 거니까 이거를 좀 그 산업별 혹은 지역별로 좀 나눠서 경쟁력이 조금 떨어져서 지금은 생존이 좀 위험한 기업들은 좀 그쪽으로 좀 옮겨가기도 하고 이런 또 여러 가지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편의점 아르바이트하고 뭐 다른 일하고 난이도가 다를 때 임금이 같다면 노동력이 어디로 가려는지는 이제 불보듯 뻔한 것이죠. 그 내수는 현재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봐도 그냥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아도 경쟁력이 지금 너무 취약한 상태입니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줘야 돼요. 최저임금 같은 최저임금의 뭐 지역별, 산업별,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같은 부양책이 좀 주어진다면 조금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서도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몇 년치 연봉을 줄 테니까 좀 이게 희망퇴직 같은 걸 이제 하고 있다. 하는 거 이제 다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건데,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몇 억 정도는 들고 나와서 이제 뭔가를 또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대기업이라는 거는 그냥 그 큰 조직에서 자기 하던 일만 하는 분들이었어요. 뭔가 일을 할 때 법무적인 계약서에 관련된 뭐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럼 법무팀에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관련 부서를 찾으면 되고 나는 내 일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목돈을 받고 현장에 나와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목돈 가지고 그냥 살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남은 기간에 비해서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많은가? 그렇게 되면 이거는 내가 정말 그 국수에 있어서는 내가 일가견이 있어서 내가 국수집을 하는 분들은 그건 창업을 하시는 거죠. 도전을 하시는 건데 그냥 내가 할 게 없으니까 어디서 본사에서 물건 내려주는 대로 그대로만 레시피 그대로만 팔면 된다고 하는 프랜차이즈를 찾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이런 걸 이제 뭐 돌아다니고 조사하시면서 창업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훈련되신 분들은 아니거든. 그렇게 훈련되어 있으면 프랜차이즈를 굳이 그런 로열티를 줘가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자기가 이걸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말이 자영업이지 그냥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죠. 직원들하고 법률 문제라든가 세금 문제라든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사실 대기업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각각 부서마다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해보던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해보니까 한계가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니드를 맞춰서 프랜차이즈들이 도움을 주겠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다행인데 이게 또 프랜차이즈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치킨집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 뭐 하나 뜨면 비슷한 것들이 오죽순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초반에 좀 오픈발이 지나고 나서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사실은 창업을 하면 안 되는, 준비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놀 수 없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분들은 저는 창업을 당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공급과잉인 겁니다. 공급과잉. 그러니까 서로 힘들어지는 것이죠. 안 그래도 지금 소비는 줄어들고 있는데 장사하는 곳은 늘어나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 가계부채 말씀을 이제 드리면 사실 가계부채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얘기는 제가 십몇 년 전부터 들었고 저도 관련 보고서를 쓴 적이 있는데 그때 700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2,500조 정도 돼 있으니까 참 금액 자체가 레벨 자체가 달라졌는데 가계부채가 뭐가 문제냐면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요. 계속 느는데 문제는 이제 증가폭입니다. 증가폭이에요. 가계부채가 줄어든다고 하기엔 줄어들기를 기대하기 쉽지 않죠. 그냥 모두가 다 실물 경제에서 돈을 벌어서 은행에 다 갚게 되면 이건 엄청난 긴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다 갚으면 갚았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고통받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경제가 성장하는 수준, 가계의 소득이 성장하는 수준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면 이제 혈압이 좀 높아지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은 다 이해하는 거예요. 20대하고 50대가 혈압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이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거를 너무 빨리 올라가면 이제 고혈압 판정을 받으시는 그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지금 한국의 상황은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좀 지났죠. 꽤 위험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하고 다르게 미국은 가계대출의 70%가 고정금리인데 우리는 70%가 변동금리니까 다시 한번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가 다시 온다면 지금 이제 인하가 시작됐지만 지금 분위기 보아하니 또 다음에는 또 언젠가는 또 오를 거잖아요. 그렇게 그때 되면 금액은 늘어나 있으니까 지금 3% 올렸는데 원금이 3배가 되면 그때 1% 올린 거랑 그 1%만 올려도 부담은 똑같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돈 벌어서 은행 다 갚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기업 다니고 벌이가 괜찮으신 분들도 월급 많이 받지만 절반 이상을 은행에 갖다 줘야 되면 돈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창업을 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서울의 아파트나 이런 데서 이제 상가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은행에 돈 갚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쓰지 않는답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작은 오피스텔 이런 데가 차라리 더 낫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 가계부채가 갚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면 결국엔 돈 벌어가지고 은행에 다 갖다 바치게 되면 물론 집주인들은 집값이 올라가면 그걸로 보상을 받겠지만 현금 흐름이 없고 내수가 죽어나가니까 그 내수에 관련된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가계부채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내수를 보고 또 낮추자고 하니 그렇게 되면 금리 빠지니까 부동산 올라간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사실 한은의 고민도 이 지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물가가 1.6% 올라가고 있어요. 1.6%면 사실상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런데도 금리를 시원하게 못 내린 이유가 부동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부동산을 놓고 보면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고 내수를 보면 금리를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고민이 좀 많아지는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서울 상급지를 가진 집주인들하고 내수에 관련된 자영업자들의 좀 양극화는 더 심해지기 때문에 가계부채는 증가 속도가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는 것만큼 그리고 경제가 성장해서 가계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만큼만 올라가면 은행에 줘야 될 이자도 늘지만 나의 월급이 늘었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수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일본에 이제 잃어버린 10년, 20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한 90년부터 잃어버렸으니까 찾은 게 한 24년 정도 된 것 같고 그러면 한 대충 30년 정도 잃어버렸던 거죠. 사실 일본이 대단하긴 합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규모라고 하니까 잃어버리기 전에는 얼마나 대단했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만한데 중요한 거는 일본이 이제 장기 침체를 겪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었고 인구의 문제를 먼저 겪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닌가. 실제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인구가 꺾여도 그런 장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인구가 꺾이면 장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무조건 오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높아지죠. 사람이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이 많으면 소비 성향도 줄어들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우리도 저성장에 들어간 건 분명하죠. 뭐 굳이 그걸 뭐 잃어버렸다까지 표현하지 않더라도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연봉이 작을 때는 팍팍 올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연봉 상승률도 점점 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 그래도 한국은 중진국의 함정은 좀 벗어난 케이스라서 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과거와 같은 그런 성장률을 기대할 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그냥 단순히 노령화됐기 때문에 인구가 꺾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디플레를 겪었느냐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의 원인인 거지. 메인 원인은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이 붕괴가 됐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주식을 할 때 이제 잘못된 주식을 비싸게 사가지고 크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결단하고 정리하고 다시 새로 시작할 때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올 때까지 무제한으로 물타기를 계속한다. 이렇게 되면 그 주식이 설사 십몇 년 후에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놓쳤던 많은 좋은 주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본은 이런 식의 불황을 겪어왔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내려왔으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쳐내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물타기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금리를 낮춤에도 불구하고 번 돈을 벌어서 기업이 됐던 개인이 됐던 돈을 벌면 소비를 하는 게 아닌가? 즉시 은행에 빚 갚는 쪽으로 가니까 금리 인상의 효과가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췄지만 개인과 기업들은 마치 중앙은행이 고금리를 했을 때하고 똑같은 행동을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런 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오래됐는데 한국은 적어도 뭐 그런 형태 거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형태로 고생을 할 수는 있는데 일본이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나이브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안 간다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경로로 갈 것 같지는 않다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미국은 금리를 더 내릴까? 네, 미국은 금리를 더 내릴 겁니다. 이제 시작을 했고요. 사실 뭐 한 번 내린 거고 이제 파월 의장의 임기가 26년 2월 정도까지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그때까지는 3% 중반 정도까지는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 같은데 파월의 특징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판단을 느리게 합니다. 투자라는 게 마찬가지듯이 그 모든 기업의 실적을 다 확인하고 투자해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죠. 좋을 것 같을 때 사가지고 막상 좋아서 주가가 오르면 그때 팔고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주식인데 경제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물가가 이렇게 오를 것 같고 앞으로 물가가 내려갈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파월 같은 경우는 경제인이기보다는 사실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증거를 중시합니다. 근데 문제는 경제학에서 나오는 증거라는 건 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백미러 보고 운전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이 지점인데 뭐 예를 들어 물가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후행적인 판단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오르면 뭐 주유소는 빠르게 오르겠지만 전반적인 모든 게 올라서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데 걸리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러고 나서 그 가격이 올라가서 소비자 물가가 집계돼서 발표되는 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미 늦는 거죠, 구조상. 그걸 보고 앞으로 앞에 걸 판단한다고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백미러 보고 운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대신에 파월은 늦긴 한데 돌다리도 무너질 때까지 두리다 보니까 결국에 한번 무너지면 거 봐라 내가 무너진다고 했잖아 약간 이런 케이스다 보니까 무너지고 나서 액션은 정말 강해요. 그러니까 느리니까 더 빨리 하는 거죠. 금리 인상도 느렸으니까 빨리 인상을 한 거고 인하도 느리니까 빨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지금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물가들은 빠르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일단 실제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미국은 이제 올라가는 속도도 빨랐지만 내려올 때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 내려오는 속도가 다른 데보다 느려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을 겁니다. 이거 뭐 이 정도 더 내려도 되나? 이제 물가가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아마 파월은 고집 피우면서 더 인하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고 물론 26년 이후에는 물가가 다시 조금 반등을 할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사실 뭐 연준 의장이 바뀔 것 같고 지금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으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제 파월은 이제 재지명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26년 초까지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그때까지는 웬만하면 인하 쪽으로 가려는 의지가 미국의 파월 의장한테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물가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리고 한 번 낮추고 말 건 아니니까요. 더 내리긴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내릴 거라고 기대했는데 연준이 이렇게 내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상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인하는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좀 실망할 수도 있고 시장은 이 정도로 내릴 줄 알았는데 연준이 이렇게 내려버리면 또 갑자기 환호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는 인하는 결정 났는데 시장의 기대와 실제 연준의 인하 속도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시장을 좀 흔들 거는 그게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도 우리나라는 뭐 샌드위치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 미국하고 중간 사이에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그 완성품을 만드는 나라는 별로 아니긴 하죠. 물론 삼성에서 갤럭시도 만들고 하긴 하지만 삼성이 이제 갤럭시만으로 그렇게 커진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제 반도체고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쓰지만 우리가 반도체를 살 일은 별로 없거든요. 컴퓨터를 맞출 때 디램을 사는 거 아닌 이상은 다 우리가 뭔가를 샀는데 그 안에 부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산업이 그렇습니다. 물론 자동차도 있고 조선도 있고 하지만 그 관련된 그 소위 말하는 산업재, 자본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중동 같은 데서 원자재를 캐내면 그걸 가지고 아시아,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 같은 데서 특히 한국의 부품을 만들면 그걸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에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면 미국은 그걸 소비하고 그 돈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면 한국도 돈을 벌고 중국은 다시 미국 채권을 하면서 글로벌 분업이 크게 삼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누구는 캐내고 누구는 만들고 누구는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왔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했더니 편하긴 한데 미국은 돈 찍어서 소비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그래도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요건이 다른 나라에 너무 기대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겪었을 때 처음에 올라갔던 게 자동차가 올라갔는데 자동차 가격이 높아지고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면서 미국의 CPI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냥 차에도 들어가는 반도체가 있는데 그거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만드는 그런 굉장히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에 들어간 부품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 별로 돈도 되는 것도 아니라서 전 세계 한 세 군데의 회사가 그걸 납품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이 차를 다 만들어 놓고 그 칩 하나가 없어가지고 차가 출고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경제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신차가 안 나오고 찾는 사람이 여전하니까 신차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신차를 대기하면 6개월이 아니라 이제 1년, 2년 걸려야 된다고 하니까 중국가 가격이 올라가고 중국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걸 미국이 봤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중국처럼 공장을 돌리는 건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없으면 나라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일부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 나라 안에서 만들자 이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리쇼어링인데 예전부터 그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코로나 이후죠. 예, 그래서 지금은 한국은 원래 지금까지는 중국에 납품하고 중국이 미국에 팔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미국에 직접 파는 것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의존도가 내려오고 미국 의존도가 올라오면서 주식시장도 뚜렷한 차별화를 보였었는데 그게 최근 1년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과 관련된 반도체, AI, 전력기기, 화장품 이런 것들은 주가가 좋았고 그 외에 전통적인 중국하고 관련된 산업들은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반반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그 새로운 이런 룰에 앞으로 미국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중국이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할지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는 의외로 이 짧은 시간에 미국 9% 정도까지 내려왔던 미국 의존도가 20몇 %까지 금방 올라왔거든요. 이런 거 보면 이제 한국 경제가 힘들긴 한데 적응력도 끝내주는구나 이런 생각은 좀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과도기다. 지금은 과도기고 중국은 이제 다시금 중국 경제가 한동안 너무 안 좋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경기가 다시 부양이 된다면 중국의 비중이 다시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실패한다면 미국이 올라가던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인데 현재는 둘 다 쾌부천입니다. 미국도 경기 침체 우려가 아직은 조금 남아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거는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기대는 조금 생겼지만 우려가 아직은 더 많은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는 한국 경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좀 약간 한쪽으로 방향을 못 잡고 약간 눈치 보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그냥 그쪽에서 경기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한국 경제 특유의 적응력을 가지고 움직이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망을 예측하기가 어렵게 경제 지표가 서로 모순될 때가 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네, 경제 지표가 원래 많고요.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것들이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면 또 업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새로운 지표도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경제 지표들이 꽤 많습니다. 뭐 당장 최근에만 하더라도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은 아니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나라 현재 미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잘 쓰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거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경기 둔화나 또 나쁜 쪽으로 찾아보려고 하면 또 중소기업의 연체이율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서로 지금 다른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경제 상황이 종합적으로 보면 둔화는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둔화는 되고 있는데 아직 침체라고 보기에는 좀 과도한 해석인 상황에서 이거는 침체로 가는 길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의 여지도 좀 달라지고요. 그래서 같은 지표를 봐도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고용지표일 텐데 고용지표가 한 달 좋게 나오면 이제 미국은 다시 경제가 좋아지나 보다 했다가 또 한 달 안 좋게 나오면 경기 침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너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지금은 지표 자체가 갖고 있는 모순성을 떠나서 그냥 매크로 그 지표를 해석하는 의견이 너무 극단적이라서 그래. 방향을 서로 다르게 전제를 하고 이걸 해석하다 보니까 너무 좀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한쪽이 손을 들어주는 지표가 나오면 또 그쪽으로 확 몰렸다가 저쪽으로 확 몰렸다가 하는 거라서 지금은 경제 지표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정도인데 일단은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고용 지표도 둔화는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경제 침체라고 말할 것 같으면 회사들이 막 오늘 내일 하면서 무너지고 막 잘려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그러니까 참 현재는 상황 자체도 모순적이다. 그러다 보니 경제 지표도 뚜렷한 방향을 못 보여주고 그때그때 너무 바뀌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갈까요? 지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상승은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상승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2년 때 굉장히 경제도 안 좋았고 주식도 안 좋았고 부동산도 안 좋았습니다. 서울 부동산도 꽤 많이 하락을 했었었는데 23년 들어서부터 이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뭐 강남이나 상급지에서는 이제 전고점을 넘겨가는 이런 거래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부동산이 너무 강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일단 23년부터는 정부가 좀 부양을 한 부분이 있죠. 뭐 신생아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부동산이 너무 꺼지면 안 되니까 약간 부양을 했던 거예요. 약간 부양을 해서 거기서 반응이 좀 왔는데 그러고 나서 그 효과가 지속이 되고 미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좀 벗겨지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자금들이 이제 갈 곳을 찾는 것이죠. 미국은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으니까 경기 침체 걱정 때문에 빠졌던 나스닥이 뭐 다시금 올라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주식시장보다는 돈들이 갈 데를 찾다 보니 결국에는 강남이나 성동 같은 그 상급지 부동산으로 돈이 몰렸던 거예요.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식으로 가자고 하니 뭐 삼성전자가 저러고 있는데 큰 돈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 이 돈들을 어디다 넣어야 되겠냐. 그래서 채권에 좀 넣으려고 해도 뭐 채권 안전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강하지 않아서 경기 침체가 와야 이제 금리가 빠지고 채권으로 돈을 벌 텐데 그렇지도 않고 그럼 어디다가 돈을 좀 소위 말하는 파킹을 좀 해놔야 되겠냐. 그럼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강남 메인 부동산 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부동산이 이제 상승장으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갈 곳 없는 돈들이 가장 안전한 서울 신축, 반포 신축 아파트로 몰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만들어진 것이고 또 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가격을 보고 다른 뭐 지방이나 이런 데서 정리하신 분들이 또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금 놀라운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약간 꺾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파킹을 한 거죠. 어느 정도 파킹을 했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정부가 이제 금리는 내려가도 한도를 줄이는 식으로 해서 가계부채를 어떻게든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일단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금리는 한국은행이 낮출 때 한도는 정부가 정하잖아요. 그래서 한도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계부채를 관리를 할 건데 가계부채 증가율이 우리나라 부동산이 최고점을 찍었던 21년 그때 수준 거의 그 수준까지 증가율이 왔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는 걸 절대 용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승할 여력이 별로 남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소폭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이제는 지금의 경제 체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제법 많이 소진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지금 급하게 올라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실제 그렇게 타는 분들도 많이 줄어든 것 같다라는 거.
앞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지금 약간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면 여기 투자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투자한다는 그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이 경기 침체 우려감을 벗어낸다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좋았던 미국이나 미국 관련 주식들 이런 것들이 계속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미국이 생각보다 그 경제 침체가 빨리 내려오고 있고 연준의 대응이 느리다고 한다면 일단 채권으로 어느 정도 보험을 들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위기가 되면 일단 싸지니까 살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경제 위기가 기회다 이런 얘기는 이제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위기가 오면 이제 자산 가격이 싸지는 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싸진다 한들 돈이 있느냐는 거죠. 이미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있다 거기서 물려 내려온 분들은 이걸 털고 여기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대응이 문제입니다. 경기가 생각보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면 현금 확보를 좀 해놔야 되거든요. 주식을 좀 팔아놓든지 자산시장을 좀 팔아놔야 좀 싸게 나온 것들을 살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대응의 문제다. 대응이 잘 돼서 위기 때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물린 상태에서 이 위기가 지나가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반갑습니다. 돈쌤 정현두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돈쌤 정현두입니다. 말 그대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식부터 부동산 이런 거 구분 없이 다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없이 하고 있으니까요. 재테크나 뭐 그런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제 채널에서 좋은 정보 또 받아가시고 또 오늘 여기에서 많은 인사이트 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더 궁금한 게 있거나 제 이야기가 좀 더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찾기 쉽습니다. 돈쌤 정현두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그 댓글창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고정을 해둘 테니까 거기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주요한 이슈들은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채팅방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편하게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와셔가지고 이제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 해보면 참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많이들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